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오메가3 논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의 6개 의학단체에서 오메가3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 없다, 이런 식으로 기사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오메가3에 대한 논란과 궁금증이 있는 분들이 있어 영상으로 한번 자세히 다뤄볼까 합니다. 이런 뉴스 기사의 주된 근거가 되는 가이드라인은 사실 이건데요. 영어로 보면 어려울 수 있으니 최대한 번역된 것들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편하죠. 만성 관상동맥 질환 환자 관리 지침입니다. 일반인들에게 해당하지 않고요. 만성 관상동맥 질환자들에게 해당하는 가이드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뉴스와 기사에서 주로 자극적으로 다뤘던 만성 관상동맥 질환에 대한 10가지 가정 메시지 쪽을 봐보면 이렇게 유산소와 저항운동, 그러니까 운동을 하라는 당연한 메시지들 속에 8번 항목인 어유, 오메가3 지방산 또는 비타민을 포함한 식이보충제의 사용은 심혈관 질환 감소에 대한 이점이 부족하므로 CCD 환자에게 권장되지 않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만 떼서 먹지 마세요, 먹어봐야 의미 없어요, 이런 식으로 다뤘던 거죠. 이 가이드라인의 근거가 되는 주된 논문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스트렝스, 하나는 리듀스잇입니다. 둘 다 저명한 저널에 기재되어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스트렝스 논문 자체가 리듀스잇을 겨냥해서 만든 반박 논문이기에 스트렝스 논문을 봐보면 이렇게 리듀스잇 논문 그 자체를 언급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리듀스잇은 오메가3가 효과가 있다, 스트렝스는 아니 이거 효과 없는데, 이렇게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 거죠. 과학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행동입니다. 서로 논리로 치고받고 싸우면서 근거가 더 쌓이고 좋아지는 거죠. 환자의 치료를 위한 가이드라인은 당연하게도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권위 있고 믿을 만한 두 사람이 싸운다면 이건 아직 확정짓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이건 일단 권장하지 말자, 결론 나기 전까지 쓰지 말자, 이런 뉘앙스가 더 강합니다. 논문의 결론 부분을 봐보면 이러한 발견은 고위험 환자의 주요 심혈관 사건을 줄이기 위해 오메가3 제제를 사용하는 것을 뒷받침하지 않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일단 대상은 고위험 환자의 하나였고 일반적인 질환이 없거나 경도인 사람들에게는 별로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리듀스잇 논문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입장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리듀스잇에서 사용했던 EPA 고함량 제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있죠. 그러면 그걸 써라, 이것보다는 아이코사펜트 에틸을 고려하기 전에 트리글리세리드 수치상의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 트리글리세리드는 중성지방인데요. EPA 고함량 제제 그래 효과 있는 것, 논문에서 그랬으니 인정한다. 하지만 논란이 있으니 일단 정확하게 확실하게 알려진 약물 치료나 당뇨병을 먼저 개선해야 하지 않겠니,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환자의 선호도와 의사결정 공유가 권장되며가 있는 게 아무리 좋은 약을 줘도 환자가 안 먹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심혈관 질환으로 매우 위험한 자가 저는 오메가3 치료가 좋다는 거 어디서 들었습니다, 제 목숨이 간당간당하지만 이걸로 꼭 치료해야겠어요, 의사 당신 말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안 하겠다고 이러면 담당자 입장에선 뇌에 혈액이 몰릴 수밖에 없거든요. 아이폰을 만든 스티브 잡스의 경우 췌장암으로 사망했는데요. 그 시대에 췌장암을 미리 발견했고 유전자 지도까지 모두 알고 있는 상황에서 치료하면 생존 확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췌장암으로 사망했는데요. 이유는 9개월간이나 수술을 미뤄서 그렇습니다. 췌장암 발견 후 민간요법에 몰두했는데요. 이런 것과 같은 급으로 고위험 심혈관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이미 혈관이 거의 막힌 사람, 막혔다가 돌아온 사람, 이 정도 급이거든요. 이런 분들이 저는 그래 오메가3로 치료하겠습니다, 이런 걸 배제하자는 뉘앙스가 더 강한 결론입니다. 가이드라인의 근거가 되는 저명한 저널인 리듀스잇과 스트렝스를 비교해보면 리듀스잇은 EPA 단독 고함량 4g 효과 있음, 스트렝스 EPA와 TH 둘의 합으로 4g 효과 없다, 이렇게 되는데요. 리듀스잇을 반박하는 스트렝스 논문에서도 인정하는 바는 EPA만 먹든 EPA와 DH가 섞인 걸 먹든 중성지방 수치는 낮아진다는 겁니다. 두 실험 모두 18% 감소했다는 것으로 중성지방 관리 목적으로 EPA 먹든 DHA와 EPA 합친 걸 먹든 같다는 걸 의미하죠. 혈액 수치 관리 목적으로 괜찮다는 걸 논문들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메가3에 논란이 되는 것들은 이렇게 총 4가지 상황을 모두 따져야 하는데요. 실제로 아직 4가지 모든 상황이 논문으로 나온 건 아닙니다. 다시 도파심에 심혈관 질환 고위험군, 그러니까 막혔거나 막힐 예정이거나 갔다가 돌아오신 분들 한정 이야기입니다. 일반인 분들은 한 알만 드셔도 되고 여러 알 드셔도 괜찮습니다. 리듀스잇이든 스트렝스든 임상적 종말점은 심혈관 사망, 심근경색, 뇌졸중, 관상동맥 재개통 또는 입원이 필요한 경우, 이런 식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간당간당한 느낌이 있죠. 이런 분들이 대상이라는 겁니다. 비율도 꽤 높습니다. 1번 상황의 경우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메가3를 섭취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식으로 된 오메가3 하나를 의미합니다. 일반 건강 유지 목적으로 이 정도를 드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거의 모든 약사들이 권장하는 바 하루 2알 정도로 용량을 늘려서 복용하시면 더더욱 좋습니다. 2번, 3번 상황이 이제 상반되었죠. 논문들에서 나온 건데 고함량이란 건 여기서 4000mg, 4g을 의미하는데요. 논문에서 사용한 제품을 보면 EPA와 DHA가 한 번에 들어가 있는 제품은 아스트라제네카의 에파노바로, 아스트라제네카는 백신으로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 꼬로 4g을, EPA의 경우 아이코사펜트 에틸을 4g 복용하였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봐보면 리듀스잇과 스트렝스의 효과가 있다 없다, 이 차이는 EPA 함량으로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스트렝스에 사용됐던 EPA 함량과 리듀스잇에 사용한 EPA 함량을 보면 고위험군에게 어느 정도 EPA가 유의미한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에파노바는 이렇게 한 알당 1g이니
내알을 먹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에파노바 기준으로 하루 2200mg의 EPA를 섭취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2200mg과 4000mg 사이의 논문이 더 나오면 어느 정도 먹어야 하는지 가늠이 될 겁니다. 스트렝스 논문에서는 EPA의 플라즈마 혈장 농도와 적혈구에서 EPA 분포를 알 수가 있는데요. 궁금한 것은 그러면 EPA를 많이 먹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어느 정도로 먹어야 하는지, 어느 정도에서부터 효과가 발현되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어느 정도로 몸속에서 유지가 됐을 때 궁금했지만 이것에 대한 정확한 비교가 어려웠습니다. 나머지 베이스라인에 대한 정보가 있어 다른 서머리 논문을 가져와 봤습니다. 스트렝스와 리듀스잇의 EPA 농도를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요. 주황색 리듀스잇이 확실히 EPA 측면에서 높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적혈구 내에서도 변화가 있을 수 있어 이쪽도 한번 보고 싶었지만 자료를 찾지 못했습니다. 오메가3를 보면 이렇게 표기에 EPA 및 DH 함유 유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EPA와 DH는 자세히 보면 역할이 다릅니다. 오늘 보고 있는 심혈관 질환에 EPA를 왜 더 쓰려고 하는지 보면 약간 과장하면 EPA만 애초에 심혈관 질환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큰 돈을 들여서 실험을 할 때, 심장질환, 순환질환이 있는 분들을 위해 실험을 할 때 원리를 생각하면 EPA로만 더 하고 싶은 게 설계자의 마음이겠죠. DHA는 세포막을 구성하는데 특히 뇌세포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둘 다 너무나도 중요한 성분이지만 EPA가 심혈관 질환에서 얼마나 중요한 성분인지 오늘 두 논문을 통해서 더 깊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스트렝스 논문의 마지막 제한사항 항목을 보면 셋째, 심혈관 결과에 대한 어떤 용량의 정제 DHA 효과를 평가한 대규모 임상 실험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없어 왔다는 건데요. 몇천억 규모의 굳이 DHA 단독 실험? 이건 진행하는 게 크게 의미가 없어 보여서 그렇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심혈관 건강과 두뇌 건강 둘 다 챙기려면 둘 다 합쳐진 제품을 먹어야 한다는 걸 오늘 내용들에서 아주 깊게 체감할 수 있으실 텐데요. 그 중에서 EPA가 생존 확률을 더 올린다는 건 이제 제가 약간 힘을 실어서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논리 비약이 아니라 오늘 이렇게 EPA가 중요한데 건강을 위해서 EPA가 이렇게나 중요한데 안 들어간 오메가3가 있으면 약사들이 추천할 수 있을까요? 보면 이렇게 식물성 오메가3 미세 조류에서 뽑아낸 제품들을 식물성 오메가3라고 하여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EPA 및 DH 함유 유지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두 개의 합으로 표기가 될 수 있게 이걸 이용한 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식물성 오메가3 검색해서 여기 안에 들어간 EPA가 진짜 얼마인지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만큼 감추고 싶다는 거죠. 이렇게 제품 뒷면을 봐보면 EPA와 DHA 합으로 900mg 이렇게 보면 오 괜찮네 다 들어가 있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제품은 그나마 공개된 편인데 재료를 봐보면 미세조류 배양 DH 함유 유지라고 되어 있죠. EPA는 어디 갔죠? 거의 안 들어간 순수 DHA만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제품을 봐봅시다. EPA와 DHA 합으로 600mg. 여기서 멈추지 말고 밑에를 봐보면 이 중에 DHA가 600mg이야. 그러면 EPA는 산수로 0이죠. 이건 그나마 공개한 제품들을 가져온 것이고 나머지는 그냥 합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네이버에 그냥 식물성 오메가3 쳐서 들어가 보세요. EPA와 DHA 합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두 논문을 보았고 이걸 기반으로 한 가이드라인까지 총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오메가3 건강 유지 목적으로 정말 괜찮은 영양제인데요. 오늘 논문들에서도 보았듯이 오메가3가 실력을 발휘하려면 EPA가 필요합니다. 둘 다 들어간 동물성을 드세요. 오메가3도 정말 다양한 제품들 정말 많은데요. 이것도 자세하게 보면 자신의 질병 상태에 따라 원하는 방향에 따라 또 오메가3를 다르게 선택해야 합니다. 그거 뭐 생선기름이지 아무거나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러는데 실상 보면 자신에게 맞는 제품을 고를 때 함유량을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EPA가 690, DHA가 310, 2배 넘게 차이가 나는 괜찮은 제품도 있는가 하면 EPA가 360, DHA가 240 이렇게 얼마 차이 안 나는 제품들도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을 걱정하시는 분들, 여기에 좀 더 초점을 맞추신 분들은 EPA가 높은 제품으로 가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심혈관계를 좀 더 빡세게 잡고 싶다. 이렇게 EPA가 단독으로 들어간 제품을 기존 제품과 섞으셔도 되고 아니면 EPA가 이렇게 강화된 버전, EPA가 4배 이상 들어간 EPA가 850, DHA가 200 터무니없게 차이가 나는 제품을 기존 제품과 섞어서 먹는 방식도 좋습니다. 일반 유지 용량에서는 DHA도 꽤나 역할을 하기에 아예 안 드시는 거 추천드리지 않으니 적당히 EPA 강세를 두고 가시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은 논란이 된 기사도 보았고 그 기반이 되는 논문들도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응용하여 제품을 보는 법 그리고 약사들이 오메가3를 고르는 기준 한 가지 정도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오메가3 가격도 정말 다양하고 회사도 다양하죠. 그만큼 봐야 될 부분이 많기에 약사님들과 상담하셔서 구매하시면 더 맞는 방향으로 구매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